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라매 병원 감염내과 방지환입니다. 오늘은 그 HIV 치료 관련 최신지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는 그 최신지견이라는 내용이 사실은 그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중들이 주로 어떤 분이냐고 여쭤봤더니 이게 뭐 HIV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도 있고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편차가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일부는 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 일단은 PrEP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PrEP라는 건 Pre-Exposure Prophylaxis,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노출 전 예방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rEP의 일반적인 적용증을 보면은 PrEP라는 건 당연히 예방 치료니까 감염이 안 된 분들이 드시는 약입니다. 성적으로 활동인 남성, 동성, 그리고 또 HIV 시로 디스커턴트 헤테로섹슈얼 커플이라는 거는 남녀 간의 커플인데 그 중에 한쪽은 감염이 되고 한쪽은 감염이 안 되는 경우에 감염이 안 된 분이 예방적으로 약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지만 정맥마약 사용자들, 정맥마약을 하면서 주사기를 돌려 쓰는데 주사기를 돌려 쓰는 과정에서 HIV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노출 전 예방 치료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추천되는 약들은 트루바다라고 하죠.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퓨마레이트 플러스 엠트리시타빈 복합제죠. 트루바다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제는 승인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PrEP를 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과서 대개는 이제 하루 한 번 한 알씩 꾸준히 먹는 게 추천되는 용법이지만은 이렇게 계속 약을 먹으려면은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고 약과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트루바다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는 요법인데 그렇게 약을 매일 하루에 한 알씩 먹으면은 이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약값도 상당히 나올 테고 그래서 온 디맨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밤에 성관계를 한다면 낮에 2알 먹고 그리고 나서 24시간 간격으로 한 알, 그래서 2알, 한 알, 그래서 총 4알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루바다를 먹는 게 교과서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하는 거지만은 트루바다라는 건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퓨마레이트 플러스 엠트리시타빈 복합제인데 이렇게 하면 약값이 비싸니까 트루바다가 아닌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퓨마레이트 단독제제로 예방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효과적이냐? 매우 효과적입니다. 약을 권고하는 방법대로 먹었을 경우 수능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권고하는 대로 먹은 분들 거의 100% 효과가 있죠. 그래서 권고한 대로 약만 잘 먹으면 예방 효과는 매우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PrEP를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사람 심리라는 게 다 마찬가지죠. 누구나 아무래도 PrEP를 잘하면 HIV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의가 좀 느슨해지고 콘돔도 좀 덜 쓰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PrEP를 열심히 하다 보면 콘돔도 안 쓰고 좀 주의가 느슨해지니까 성병 빈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PrEP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PrEP라는 거는 감염이 안 된 분들이 예방적으로 먹는 겁니다. 근데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루바다 단독으로 계속 먹으면은 약제 내성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약을 싸게 외국 같은 데서 구입해서 의사 처방이나 상담을 받지 않고 약제를 예방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의사를 만나서 감염되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HIV는 좀 특성이 내가 HIV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HIV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불안하시기 때문에 이미 HIV에 감염돼서 약을 드심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트루바다를 추가로 먹어서 PrEP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트루바다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보통 HIV 환자들한테 치료하는 하트라고 하죠. 치료요법이 훨씬 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다 트루바다를 추가로 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PRP, 예방적 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뭐 감염되지도 않았는데 비싼 약을 그것도 매일 먹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노입자 주사제입니다. 나노입자, 그러니까 HIV 약을 나노입자에 잘 섞어가지고 그거를 주사로 주면은 나노입자에 섞여 있는 약들이 천천히 몸으로 유리되면서 이게 한 달 또는 두 달, 길면은 석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은 몸의 약물 농도가 유지가 되면서 예방이 되는 그런 요법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 이 주사제가 좀 통증이 심하고 또 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 주사제로 예방이 가능한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석 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아픈 주사를 맞는 게 불편하니까 성냥개비 같은 조그마한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피하에 심어주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피하에 심어주면은 예방 치료가 되거나 아니면은 약물 농도가 유지되는 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연구를 하는 약 중에 대표적인 게 MK8591이라는 약입니다. MK8591은 먹는 약으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하 임플란트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피하 임플란트는 한 번 피하에 심으면 최대 1년 정도까지 약물 농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K8591은 NRTTI, 여러분 이제 HIV에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보신 분들은 NRTI라는 약은 들어봤을 겁니다. NRTI는 뉴클레오사이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이니비터, 뉴클레오시드 유사체 역전사 요소 억제제입니다. 근데 NRTTI라는 건 뉴클레오사이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트랜스크립션 이니비터라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말하면 기존의 NRTI, 트루바다, 키백사 이런 거 다 NRTI 계열의 약들인데, HIV는 역전사를 하는 바이러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역전사라는 거는 자기는 유전물질로 RNA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RNA를 틀려서 DNA를 만드는 게 역전사인데,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걸 좀 기억을 해보면은 그 DNA 합성을 할 때 5' to 3'로 체인 일롱게이션이 된다라고 하는데, 역전사를 할 때는 3' to 5' 체인 일롱게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그 NRTI 계열의 약들은 3' OH가 없기 때문에 3' to 5' 체인 일롱게이션이 블락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RNA를 틀려서 DNA를 만든 역전사 과정을 할 때도 이 DNA 가닥이라는 게 쭉 생기는 게 아니라 레고 블록을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고 블록 하나씩 쌓아 올려서 DNA 가닥이 생기는 건데, NRTI 계열 약들은 여러분 그 조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 블록을 보면, 레고 블록은 잘 보시면은 아래쪽은 쏙 파이고 위에는 볼록 튀어나와서 하나 끼우고 그 위에 또 하나 끼우고 그 위에 또 하나 끼우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NRTI 계열의 약들은 레고 블록 중에 위가 민두름한 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끼어 올라가자면 그 위에 추가로 레고 블록을 더 못 쌓는 레고가 있죠. 그렇게 해서 끝이 위가 민두름한 레고 블록이 NRTI 계열의 약들입니다. NRTTI 계열의 약들은 뭐냐면 그 역전사 요소가 레고 블록을 하나하나씩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이 역전사 요소가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려면 하나 쌓아 올리고 또 움직여서 또 위 하나 쌓고 또 움직여서 위 하나 쌓고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 될 텐데, 이 역전사 요소가 이렇게 움직여서 블록을 쌓는 과정을 억제하는 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트랜스로케이션 이니비터 NRTTI입니다. 이 약이 피하 임플란트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피하에는 그 매크로페이지, 우리말로 대식세포라고 번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하에는 대식세포가 무지무지 많은데, 이 임플란트로 이렇게 약을 넣어주면은 피하에는 대식세포가 임플란트에서 흘러나오는 약을 일단 잡아먹습니다. 그 약을 잡아먹은 다음에 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천히 다시 내뱉습니다. 그래서 최대 1년까지도 치료적 약물 농도 내지는 예방적 약물 농도가 유지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전신의 HIV가 가장 많은 곳은 위장관이고, 그 다음 많은 곳은 림프노드, 임파선이라고 하죠. 임파선이고, 그리고
혈액에 있는 HIV는, HIV 감염인의 혈액에 있는 HIV는 전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HIV 한 0.2%밖에 안 됩니다. HIV의 대부분 위장관에 있고, 한 65% 가까이가 위장관에 있고, 그 반 정도가 림프절에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약들은 림프절의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약물마다 편차가 심하지만, 림프절에서 약물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나노약제 임플란트라든가 나노약제 주사로 주면 이게 림프절에서 약물 농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이론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HIV에 감염이 되고서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은 몸에 바이러스가 억제가 안 되는 기간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안 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치명률이 거의 정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왕에 감염된 사람이라면 가급적이 빨리 진단을 받아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본인을 위해서 가장 최선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HIV 환자들 빨리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두 가지 이유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게 본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고, 또 하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게 2017년 8월인가 나온 얘기인데, 이게 9월이었군요. 예, 제가 착각을 했는데 9월이네요. 9월에 나온 얘기인데, 미국 CDC라는 거는 감염병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WHO와 더불어 가장 권위적인 기관이죠. 거기서 치료를 잘 받아서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은 남한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없다. U equals U라고 하는데, 여기서 앞에 U는 undetectable,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는 분들은 바이러스가 50개 미만으로 미검출이 되죠. undetectable equals untransmissible. untransmissible라는 것은 전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절이 잘 돼서 억제가 잘 되면 전파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TSP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T는 treatment, 치료, as P, prevention. 프리벤션이라는 예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남들한테 전파하는 걸 예방한다. 그래서 TSP, U equals U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나온 HPTN-052 스터디라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치료를 이 연구에서는 한 그룹은 시로디스커던트 커플이라는 거는 커플 중에 한쪽은 HIV에 감염이 되고 한쪽은 감염이 안 된 사람이었을 경우, 그 감염이 된 사람들한테 대해서 바로 치료를 한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하고 HIV 감염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치료를 한 그룹에서는 한 커플에서만 바이러스가 전파됐는데, 이것도 처음에 약을 먹는다가 바로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건 아니죠. 억제되기 전에 초기에, 약을 먹은 초기에 전파된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억제가 잘 된 뒤에는 전파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약을 처음부터 잘 먹은 그룹도 전파된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한테 약을 먹어서 조절이 잘 되는 파트너한테 전파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약을 잘 먹어서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은 전파시키지 않는다라는 데이터가 HPTN-052 스터디에서 처음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스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은 남한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았다. 그리고 파트너 2 스터디는 남성 동성애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여기서도 보면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은 남한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포지트 애트랙트 스터디도 남성 동성애자들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여기서도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은 콘돔 없이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은 남한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HPTN-052 스터디가 나오면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걸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오래전에도 이렇게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은, 약을 잘 먹어서 바이러스가 400개 미만으로 억제가 되는 분들은 남한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오래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절이 잘 되는 분들, 조절이 잘
약을 잘 먹고 조절이 잘 되는 분들하고 잘 되는 분들의 파트너가 PRP를 해야 되는가? 여기 이제 그 유러피안 에이지 클리니컬 소사이티 가이드라인인데 이걸 잘 보면은 이제 그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은 감염이 되고 한 사람은 감염이 안 됐는데 시로 디스커던트 커플이라고 하죠. 감염된 분이 약을 잘 먹어서 조절이 잘 될 경우에 그럼 감염이 안 된 파트너들이 PRP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유러피안 에이지 클리니컬 소사이티에서 나온 언급을 보면 남성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중에 그 HIV 감염 파트너랑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는 그 약을 잘 먹지 않는 사람이랑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성이 아니라 이성 간의 성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하고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PRP를 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감염된 파트너하고 성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감염된 파트너가 약을 잘 먹어서 조절이 잘 되고 있고 그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는 성관계를 안 할 경우에는 PRP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게 그 작년에 나온 미국 에이즈 학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파트너가 이제 그 듀러블 서프레션이 감염된 사람이 듀러블 서프레션이 된다. 듀러블 서프레션이 된다라는 건 6개월 이상 약을 잘 먹어서 조절이 잘 된다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에는 그 전파시키지 않지만 그렇지만 듀러블 서프레션이 된다는 걸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절이 오랫동안 잘 되고 있다는 걸 충분히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조절이 잘 되는 파트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면 감염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면을 뒤집어 보면은 시로 디스커던트 커플이라고 하더라도 감염된 분이 약을 잘 먹고 오래전부터 조절이 잘 되면은 남한테 옮기지 않는다. 다른 파트너한테 옮기지 않는다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HIV에 대해서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 때문에 가져온 슬라이드인데 보통 이제 뇌척수액이나 혈액이나 정액, 질분비물이나 모유로는 감염이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소변, 대변, 눈물, 침, 땀 이런 걸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센트레스라는 약이 있죠. 이센트레스라는 약이 그 성분명으로는 랄테그라비어입니다. 이센트레스라는 약이 지금까지는 400mg 제제가 있었고 400mg 제제를 하루에 두 번 먹는 한 알씩 두 번 먹는 게 표준요법이었는데 이렇게 하루에 두 번 먹는 게 불편하니까 한 알씩 두 번 먹지 말고 한 알씩 두 번 먹지 말고 400mg씩 두 번 먹지 말고 800mg씩 하루 한 번 먹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연구를 몇 년 전에 했죠. 근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바이러스 조절되는 정도가 한 알씩 두 번 먹은 경우에 비해서 하루에 두 알씩 한 번 먹은 경우 조금 조절이 덜 됐죠. 특히나 그 바이러스가 10만 카피 이상이었다거나 면역세포 수치가 200이 안 되는 경우에 특히나 두 알씩 한 번 먹은 경우에 효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센트레스라는 약은 두 알씩 한 번 먹으면 안 되고 불편하더라도 한 알씩 두 번 먹어야 되는 약이었는데 그 이센트레스를 만든 그 MS라는 회사에서 랄테그라비어를 좀 용량을 높여봤습니다. 600mg짜리 랄테그라비어를 만들어서 이센트레스를 만들어서 600mg짜리 두 알을 하루에 한 번 먹으면 어떨까라고 해봤더니 지금까지 이제 표준 치료는 400mg짜리 알약을 한 알씩 하루 두 번 먹는 거였는데 600mg짜리를 두 알씩 하루 한 번 먹었더니 기존의 표준 치료인 400mg씩 하루에 두 번 먹는 거랑 효과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400mg씩 두 번 먹으면은 하루에 총 800mg을 먹는 건데 600mg씩 두 알을 먹으면은 하루에 총 1200mg을 먹는 거죠. 그럼 1200mg을 먹으면 용량이 늘어나니까 부작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했는데 부작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면은 금년 봄, 늦으면은 금년 하반기쯤에서
빅탑이라는 약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빅탑이라는 약은 데스코비라는 약 아시죠? 데스코비라는 약이 테너포비아 알라페나이드 퓨마레이트 더하기 엠트리시타빈 복합제인데 여기다 빅테그라비어라는 약을 섞은 게 빅탑이라는 약입니다. 빅테그라비어는 그 돌리테그라비어, 랄테그라비어, 엘비테그라비어 같이 통합효소 억제제, 인테그레이트 스트랜드 트랜스퍼 이니비터제입니다. 자, 통합효소 억제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출시된 건 랄테그라비어, 엘비테그라비어, 돌루테그라비어였죠. 근데 이제 내성 장벽을 보면 돌루테그라비어는 내성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웬만하면은 내성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랄테그라비어, 엘비테그라비어는 내성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빅테그라비어는 돌루테그라비어하고 필적할 정도로 내성 장벽이 높아서 쉽게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그라비어하고 돌루테그라비어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빅테그라비어는 빅테그라비어 단독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독 제제는 나오지 않고 테너포비아 알라페나이드 퓨마레이트, 엠트리시타빈, 빅테그라비어 혼합 제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 혼합 제제 형태로 나오고 이 혼합 제제 형태의 약 빅탑이라고 했죠. 빅탑을 하루에 한 번 하나씩 먹으면 되는 약인데 이거를 테너포비아 알라페나이드 퓨마레이트, 엠트리시타빈 플러스 돌루테그라비어, 빅테그라비어 대신 돌루테그라비어를 썼을 경우 양군에서 치료 효과가 어땠는지 보면 바이러스 억제 정도도 비슷했고 그 다음에 부작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돌루테그라비어를 포함한 인테그레이트 트랜스퍼 이니비터 제제가 불면증이라든가 드물게는 우울증, 아주 드물게는 자살 충동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돌루테그라비어가 아주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중추신경계 부작용 때문에 약간 걱정되는 면이 있었는데 그럼 빅테그라비어는 어떠느냐 봤더니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통이라든가 불면이라든가 이런 중추신경계 부작용은 빅테그라비어나 돌루테그라비어나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자, 또 하나 빅테그라비어하고 돌루테그라비어를 연구를 했는데 빅테그라비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너포비아 알라페나이드 퓨마레이트, 엠트리시타빈, 빅테그라비어 혼합제제 하루 한 번 하나를 먹는 약으로 출시 예정이라고 했죠. 돌루테그라비어도 돌루테그라비어 단독 제제도 있지만 아바카비어, 라미부딘, 돌루테그라비어 합해서 그 트리맥이라고 해서 하루 한 번 하나를 먹는 제제가 있죠. 그래서 하루 한 번 하나를 먹는 제제씩 비교를 해봤는데 비교를 해봐서 연구를 보니까 뭐 그래프가 비슷하죠. 바이러스 억제되는 정도가 둘 다 거의 비슷했고 부작용 면에서도 중추신경계 부작용 면에서도 48주 데이터에서도 비슷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96주 데이터에서 비슷했는데 한 가지는 뭐 부역질 같은 부작용은 뭐 돌루테그라비어를 먹은 그룹이 조금 돌루테그라비어가 들어간 그룹이 조금 더 심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돌루테그라비어보다는 아바카비어가 약간 부역질을 호소하는데 이게 돌루테그라비어, 아바카비어, 라미부딘 복합제로 했기 때문에 아바카비어 때문에 그런지 약간 부역질은 조금 돌루테그라비어 그룹이 더 심했다라는 게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부작용 면이나 치료 효과 면에서 거의 둘 다 비슷한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빅테그라비어는 그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그 선호하는 약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그 빅탑이 빅테그라비어 외에도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트리맥도 가이드라인에 보면 당연히 이렇게 그 추천하고 있는 약들입니다. 이게 뭐 빅테그라비어가 더 우선적으로 추천해서 윗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ABC 순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빅테그라비어가 들어간 빅탑이나 트리맥이나 비슷한 정도의 권고 강도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또 문제되는 환자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HIV 감염인들 중에 자기 몸이 걱정이 되니까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분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식품이기 때문에 부작용 전혀 없고 그리고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식품은 여러 가지 양리적인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하고 건강보조식품하고 식품하고 약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좀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고 효과가 좀 확실하면 약으로 구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식품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약재로 들어가면 가끔 이게 식품인지 약인지 헷갈릴 때가 많죠. 실제로 식품하고 약하고는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되게 조금 효과가 좀 확실하고 빠르면 약으로 하고 조금 느리게 나타나고 좀 애매하면 식품을 하고 이 정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식품은 부작용이 없느냐?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당뇨합병증, 중풍, 심장병, 이런 거 다 그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당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고지혈증, 고혈당 뭐 때문에 생기죠? 유전적인 소인이지만 식품 때문에 생기는 거죠. 뭐, 각종 암,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뭐 각종 암에 잘 걸린다. 이런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들 아실 텐데 다 식품 부작용이죠. 식품 부작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은 부작용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식품은 부작용이 없다라는 말에 여러분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제가 이제 한약이나 한의학에 대해서 절대로 비난하거나 이게 엉터리거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양의학이 예전에 한의학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라리아를 없애는 하늘에 대포를 쏘아야 될 정도로 서양의학은 미개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학이 과학을 만나면서 최근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약이라든가 중의학 같은 전통적인 동양의학의 개념은 내 몸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을 키워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도 어떤 병원체가 들어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게 만든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개념이고 오히려 과거의 서양의학보다 훨씬 더 앞선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서양의학이 과학하고 접목되고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적어도 에이즈 치료에 관해서는 서양의학이 동양의학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약의 문제가 뭐냐면은 한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약이죠. 생약이라는 거는 여러 성분이 섞여 있죠. 서양의학에서는 약을 쓸 때 필요한 성분 한두 가지 정도만 뽑아서 추출해서 쓰거나 그걸 합성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약이 어떤 약들하고 상호작용이 있을지 같이 썼을 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분이 한두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한약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약 도라지를 먹기도 하고 또 무슨 대추를 한약재로 쓰기도 하고 갈근을 한약재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성분이 무지하게 많겠죠. 적으면 수십 개, 많으면 수천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천 가지 성분하고 다른 약하고 상호작용이 돼서 현실적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약하고 우리 약하고 같이 썼을 경우에 우리 약에 긍정적인 효과를 할지 부정적인 효과를 줄지 데이터가 없는 게 훨씬 많고 일부는 또 부정적인다라는 같이 썼을 경우에 궁합이 안 맞아서 안 좋을 수 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홍삼 많이 드시는데 홍삼 자체는 훌륭한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제 주변에도 홍삼 먹었더니 기운이 나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홍삼이 우리 약하고 약물 상호작용이 있다는 건 홍삼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운 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 약하고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큰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양실조, 영양이 부족해서 문제되는 분들은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자꾸 드시는데 요즘 영양 과잉이라 오히려 더 문제죠. 고지혈증, 심장병, 중풍, 그다음에 대장암 이런 거 다 영양 과잉 때문에 생기는 거죠. 췌장염, 영양 과잉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진실은 뻔합니다. 뻔하고 재미없는 게 진실입니다. 골고루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건강보조식품보다 자기 몸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지만 술, 담배 끊을 수 있으면 끊고 그게 안 되면 줄이기라도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골고루 드시고 과식하지 말고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각종 비타민들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개는 뭐 비타민 먹는다고 해서 종합 비타민 먹는다고 해서 그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종합 비타민도 사실은 이 종합 비타민 제제를 열심히 먹는 분들이 남들보다 훨씬 건강히 살았다라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습게도 이런 거 열심히 챙겨 먹는 분들이 남들보다 더 일찍 죽었다라는 데이터는 드물지만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 비타민제 많이 드시는데 종합 비타민제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그 비타민 결핍의 결 정도로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적어도 종합 비타민제를 사 먹을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런 영양 결핍에 걸리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는 이유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합 비타민제는 뭐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각종 양이온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양이온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즘 많이 쓰는 인테그레이스 트랜스퍼 이니비터 제제, 인테그레이스 트랜스퍼 이니비터 제제가 들어간 약들 많이 쓰죠. 예를 들면 랄테그라비어, 이센트레스, 이것도 인테그레이스 트랜스퍼 이니비터고, 엘비테그라비어, 엘비테그라비어 단독으로는 안 나오고 엘비테그라비어 포함된 약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젠보야라는 약하고 스트리빌드라는 약이 엘비테그라비어가 들어간 약이고, 그 다음에 돌루테그라비어도 인테그레이스 트랜스퍼 이니비터 제제죠. 통합효소 제제. 돌루테그라비어 들어간 약이 TBK라는 단독 제제도 있고, 트리맥이라는 약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빅테그라비어라는 또 한 가지 좋은 인테그레이스 트랜스퍼 이니비터 제제가 국내 빠르면 금년 중에 들어올 예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인테그레이스 트랜스퍼 이니비터 제제인데, 자, 다른 건 놔두고 여기만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좋아서 많이 쓰는 인테그레이스 트랜스퍼 이니비터 제제가 크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조 중에 이쪽 연두색으로 된 거를 이제 학술적으로 다이키토에시드 마이오티라고 하는데, 자, 얘가 하는 게 마그네슘 같은 이가이온을 잡아챕니다. 잡아채는데 마그네슘 같은 이가이온을 잡아챈 이유가 HIV의 통합효소가 작용을 하려면 마그네슘 같은 이가이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통합효소가 가져가야 될 마그네슘 같은 이가이온을 자기가 잡아채서 HIV의 통합효소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인테그레이스 트랜스퍼 이니비터 제제의 주요한 역할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각종 그 멀티비타민 제제에는 마그네슘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뭐 칼슘이라든가 뭐 각종 이가이온 제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합효소 제제가 거기에 들러붙은 이가이온 제제를 하고 들러붙고 인테그레이스 통합효소가 가져가야 될 그 이가이온은 못 잡아채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제를 안 드셨으면 좋겠고, 드시더라도 우리 약하고 시간을 충분히 떼놓고, 예를 들면 약을 아침에 먹는다면 종합 비타민제는 저녁에 드시고 이렇게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직은 철이 덜 들었는지 겨울이면 좀 눈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요즘 날씨만 춥고 눈은 안 오고 오늘도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